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5월 첫째 주 첫날입니다. 실질적으로 첫날. 지난주에 배웠던 거 정리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거는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개별 분석,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억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후행 분석, 개별 분석, 후행 분석, 개별성 때문에 반드시 개별 분석해야 된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생략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옳은 지문이죠.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2번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구권, 엄청 잘 나온 거죠. 3번 채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은 채구, 채이용, 구체적 가격. 4번 인근 지역 나왔습니다. 그럼 인근 지역이란 대상물이 속한 지역으로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 사례를 인근 지역에 선택했다면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은 없다겠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은 없다. 지역 요인 비교 생략이 있다. 5번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것이죠. 개별 분석은 미시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가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용어정의 틀린 것 그렇습니다. 기준 시점, 대상 물건 감정평가 결정하기 위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 2번 인근 지역 나왔습니다. 지역률을 공유한 지역을 말한다. 3번 가치 형성이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4번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의 산출을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을 한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4번 옳은 말. 5번은 적산법입니까? 원가법입니까? 원가법.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적산법,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기기필.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 재경비, 기기필. 그래서 답이 5번. 3번 역시 감정평가가 하는 규칙입니다. 자, 1번 지문 OX, O. 의뢰인이 요청하면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2번 시장가치, 한정된 시장, 최고가액 OX, X. 시장가치, 한정된 시장, 그러면 틀린 말. 최고가액, 그러면 틀린 말. 시장가치,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끼리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치,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현황 기준 평가, 옳은 지문. 5번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4번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5번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치를 달리하면.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역시 감정평가하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감정평가하는 규칙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1번 옳은 말이고, 2번 원가법, 제조원가에서 감가 수정 옳은 말이고, 3번 거래사례 비교법,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에 대상 물건에 맞게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통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OX, O. 4번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여기서 포인트는 사정보정이 있는가 없는가. 사정보정이 있는가 없는가 포인트요. 여기 사정보정이 포인트라고. 그럼 사정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옳은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면 이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요. 뭐래요? 표준지 공시가를 이렇게 했잖아요. 표준 공시가. 이걸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그러면 OX, X.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면 일단 사정 보정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다. 선생님 그러면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없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공시지가 기준법 사정 보정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공시가 두 개니까 그때 공시가는 무슨 공시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옳은 지문이요. 5번은 수익 분석법입니까? 수익환원법입니까?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수익 분석법이 나오면 순필. 순수익 플러스 필요, 재경비. 이렇게. 답이 몇 번? 5번. 5번 문제. 감정평가 방법의 수식. 1번 원가법, 제조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그럼 적산가액 원가법. 2번은 사사시 지계면, 거래사례 비교법. 3번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사정보정 OX, X 틀렸잖아요. 3번은 이 사정보정이 들어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4번 임대사례 실질임료 곱하기 사정보정, 이건 임대사례 비교법. 5번이 뭡니까?
적산법, 기필. 5번 문제가 2개 나왔네. 여긴 6번 문제 같은데 6번 문제 2개 나왔네요. 자, 봅시다. 이거 여러분 지금 여기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이게 나왔네요. 이제 겹친 것 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다고. 그거 풀어봅시다. 나왔으니까. 틀린 거 그랬습니다. 3번. 이거 찾아도 없으니까 찾지 말라고. 여기서 없으니까 찾지 말고. 3번.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값이지만 OX? X. 가격은 가격값. 가격은 가격값. 여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눈빛이 안 좋은데 여기 없으면 안 되는 거냐고. 가격은 가격값. 가치는 현재값.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봤던 거야. 지난주에 봤던 게 복습하는 거야. 지금 복습. 멋지다. 자, 6번 갑시다. 6번 원가법 그랬네요. 원가법 그러면 제조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하는 감가 수정. 제조원가 그러면 네 가지 나와야 돼. 제조원가 기준 시점, 도급 건설 기준,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된다. 제조원가는 2가지. 물리적 측면에서 똑같게 만들자. 복제원가, 복조원가, 재생산 비용.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그냥. 그렇지? 물리적으로 똑같게 만들자. 근데 기능 효용을 똑같게 만들자. 대치원가, 대체원가, 대치비용. 대치원가로 제조원가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감가 수정할 때 뭐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지 않는다. 그게 제조원가. 그럼 감가 수정은 감가 요인이 있으니까 감가 수정한다. 감가 수정의 개념은 제조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 빼는 것이다. 첫 번째 그게 개념. 두 번째 왜 감가 수정합니까? 감가 요인이 있으니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물리적 감가는 노마, 파손. 기능적 감가는 과잉설비, 과소설비, 설계불량.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했다. 건물과 부지는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퇴. 인근 지역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주위 환경과 부적합. 이게 경제적 감가. 이런 감가 요인이 있다면 감가 수정하자. 감가 수정 방법. 경제적 내용수를 기준한, 경제적 빼고 그냥 내용요소를 기준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자 상당액 나오면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직접 보고 관찰을 통해서 감가액 산정한다.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정액법, 감가액이 항상 일정하다. 정률법, 감가율이 일정하다. 감가율이. 감가액은 점점 감소한다. 기억나시죠? 그거잖아요. 그거. 그게 이제 원가법이잖아요. 자, 그럼 갑자기 틀린 거. 감가 수정 방법에 관해서 틀린 거.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이런 거 이야기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상환기금법이 나오면 이자 상당히 여기 4번 상환기금법. 그러면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히 나왔잖아요. 옳은 지문이야. 요건 작년 시험 문제 그대로라고. 그럼 1번 정률법에서는 매년의 감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OX, X. 감가율이 항상 일정.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정률법. 감가율은 항상 일정. 그러나 감가액은 점점 감소. 왜? 미상각 잔액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오케이? 답은 1번. 2번 정액법에서는 감가 누계액이 경과년수에 따라서 정비례하게 증가한다. 1차년도에 1,000만 원 했다. 2차년도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두 개를 모으면 감가 누계액은 2천만 원. 3차년도 1,000만 원, 그럼 3천만 원 이렇게 된다. 자, 정액법을 똑같게 하기 때문에 직선법 또는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자, 5번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모두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 수정 방법이다. 감가 수정 방법은 내용연수를 기준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있고 관찰감가법 있고 뭐 분해법이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답은 1번입니다. 자,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 직접 환원법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계속 계산 문제가 들어가요.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요. 어제 했던 거기 계산 문제 그거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한 문제씩 또는 두 문제씩 들어갈 거니까 그걸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직접 환원법 순수익을 뭘로 나눈 것이다? 한원율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근데 한원율은 주어졌네요. 한원율 10%라고 0.1.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순수익만 구하면 된다. 순수익은 가능 총수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이 있으면 더하고 그러면 유효 총수득이고 유효 총수득 영업 경비를 빼면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된다. 요거 얼마나 외웠습니까? 뭐 하려고 외웠을까? 요거 써먹기 위해서 외운 거지. 이런 거. 가능 총수득이 얼마입니까? 7천. 그다음에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이게 공실 및 불량부채
횟수 불능 채권이라고 이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가능 총소득이 5%야.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5%니까 공실비 불량부채가 얼마 같아요? 350.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고, 그럼 기타 수입이 없죠? 이런 경우는 거의 기타 수입을 안 준다고. 그럼 유효 총소득이 바로 나와. 그럼 7천 곱하기 0.95를 하면 돼. 0.95. 그 다음에 이 금액에서 40% 영업경비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7천 곱하기 0.9 곱하기 0.6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의미 아셨습니까? 여기서 계산해서 얼마인가 또 350 빼고 또 계산하고 돌아버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7천 곱하기 0.9. 선생 0.9는 어디서 나와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0.6 바로 하면 되잖아. 그럼 이게 얼마 나올까? 3,990만 원 나온다고. 이게 자, 예쁘게 써줘야지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얘는 7천 곱하기 0.95 곱하기 0.6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하면 유효총소득이고 여기까지 하면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3,990만 원이 된다고. 그럼 이걸 3,990만 원을 여기다 올리면 되지. 그러면 3억 9,900만 원. 다음 몇 번입니까? 4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작년에 이 정도 냈다. 작년에 이 정도. 작년에 이 정도 냈단 말이에요. 자, 8번 부동산 가격 공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답부터 가죠. 답 몇 번입니까? 2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뭘로 본다? 개별 공시가로 본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다. 답이 2번이에요. 자, 틀린 것은 2번이고 1번 봅시다.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나오면 30일이고 이의 신청은 공실로부터 30일,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됐어요. 3번 개별 공시가는 개발 부담금 산정이 기준된다. 개별 공시가는 세부사, 토지 관련 세금 산정, 각종 부담금 산정, 사용료 산정 기준, 그게 세부사, 그게 개별 공시가 하는 일. 나머지는 전부 다 표준지 공시가.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공동주택 가격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에게 이의 신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 작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 신청한다 해서 그게 답이었어요. 공시한 사람이 이의 신청한다 했잖아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됐고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요. 3, 4월까지 마지막 수업인데 좀 분량이 많아요.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나 봐. 정책론을 일부러 한 줄 알았는데 정책론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나도. 그래서 좀 빡세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알만한 것은 좀 가감하게 제끼고 필요한 것만 탁탁해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못 따라오면 2시 넘어가. 못 따라오면 3시 넘어갈 수도 있어. 밥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면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5월 첫날이니까 해보자고요. 자, 갑시다. 개발관리 마케팅 정책론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좀 언급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갈게요. 필기 노트를 기준으로 간다면 127쪽 같아요. 처음 듣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포인트 되는 거 빨리빨리 하고 갈게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여기서 이 표에서 기억할 것은 공시권자, 개별 들어간 것만 시장군수구청장, 개별 안 들어가면 전부 다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공시권자 개별 들어간 거 3개 있어요.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 여 밑에 세 번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는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들어간 것만 시장군수구청장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이의 신청은 누구에게? 공시권자에게.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다.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다.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작년에 공동주택 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점은요? 요 공시온 사람에게, 공시권자에게 이의 신청한다는 거. 자,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 표에서는 이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있지만 여기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이 없다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잘 나오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OX? X.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는 맞아요. 근데 이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만 있는 거지 공동주택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그러잖아요. 그럼 OX? X. 공동주택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표준주택, 개별주택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표준지 공시가, 개별공시가, 표준주택, 개별주택, 이거는 토지는 다 다르다. 다 다르니까 그 지역에 표준적인 토지가 있을 것이고, 표준적인 토지가 아니면 개별토지고, 단독주택도 다 생김새가 다르니까 표준주택이 있을 거고 개별주택이 있을 거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니까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기는 표준주택이 없다는 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 없다는 거 되셨죠? 그렇게 하고 요 공시일, 공시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시 기준일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 1월 1일. 그다음에 여기 조사평가 의뢰라는데, 요 의뢰라는데 여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제 작년에 요걸 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 부동산, 한국부동산원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인데 이게 예전에 한국감정원이었다가 작년에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냈을 뿐이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표준지 공시가, 표준주택 가격, 그다음에 요 공동주택 가격,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의뢰한다고 했잖아요. 의뢰. 그러면 토지는 법인에게, 감정평가 법인에게 하고,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 하고. 봐봐요. 표준지 공시가 법인 등이 그러잖아요. 이게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감정평가 법인 등. 그다음에 주택은 표준주택, 공동주택은 부동산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평가 의뢰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토지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 가고, 표준지 공시가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 가고, 주택은 누구에게? 어디에게? 한국부동산원에 하고, 그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은 여기 법인 또는 부동산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자, 이 정도. 토지는 법인 등에게,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자, 얘는 공시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1월 1일이라는 거. 그럼 원칙이 1월 1일이면 예외가 있다는 거야. 예외가 있다는 거. 여기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이신청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 이신청 전부 다 가능하다. 이신청 전부 다 가능한데 누구에게? 공시권자에게. 공시권자에게. 그 표준지 공시가 이신청은 토지 소유자, 토지용자, 법률상 이관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준지 공시가 이신청은 누구에게? 국장에게. 언제까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데 주의할 것은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럼 틀린다는 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왜? 생각을 해봐. 공시가 돼야만이 이신청할 거 아니야. 공시가 돼야만이. 그래서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내가 이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신청을 받고 반드시 나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돼. 당신이 이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통보해야 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기각합니다. 그래도 통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통보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가 올해 신청했는데, 올해 표준지 공시에 이신청했는데 내년에 답변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있는 거지. 그것도 30일 이내야. 그래서 이신청에 대해서는 기간이 30일만 나온다. 우리 시험은 두 번에 걸쳐서 이신청을 60일 하겠다고. 60일. 그럼 60일 틀리고 이신청 기간은 얼마만? 30일만. 그럼 국토교통장관은, 국장은 이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여기도 주의할 거. 만료된 날이지 이신청일로부터 그러면 틀리단 말이에요. 이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그럼 뭐 X? X. 이신청 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요 3번은 아까 문제에서 봤어요.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장은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 이걸 개별 공시가로 가면, 개별 공시가에 대해 이신청. 그러면 누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나머지 전부 다 똑같다. 그럼 표준주택에 대한 이신청 누구에게? 표준주택 이신청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똑같다.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신청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년에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을 시장구수 구청장이 한다겠다니까. 지금 세 번째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그 틀린 지문 만들었어요. 자, 이제 지가 공시도 표준지 공시가가 있고 개별 공시가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가하고 개별 공시가가 있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하는 일, 효력. 그럼 개별 공시가 효력만 기억하라겠잖아요. 표준지는 하지 말고. 그럼 개별 공시가 효력은 세 가지.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요 세금 산정할 때, 부담금 산정할 때, 국공유지 사용료 산정할 때, 요 세 가지. 세부사 이렇게 온다겠잖아요. 요 세부사가 아니면 전부 다 뭐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시장이 봐요. 토지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가격정보 제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토지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냐 개별 공시지가냐 물어봐요. 이건 뭡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세부사가 아니잖아. 요 세부사만, 세금 산정, 부담금 산정, 사용료 산정, 요 세 가지만 개별 공시지가라니까. 그럼 여기는 세부사가 아니죠.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이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잘 이해를 안 하신가 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알면 대답을 잘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 요것만 아니면, 요거 세 가지 아니면 전부 다 표준지라니까, 표준지.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하는 일이 보면, 여기 봐, 여기 있잖아요, 이거 외우지 말라고. 외우지 말고, 요 세부사가 아니면 전부 다 뭡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야. 세부사가 아니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요것만. 예? 자, 이제요, 요 2번 가봐요.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나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별 공시가가 공시되면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개별 공시가를 공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필요 없는 토지는 굳이 세금을 낭비하면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그럼 개별 공시가의 목적이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고 부담금 산정하는 거야. 그럼 이 토지가 세금도 안 내고 부담금도 안 낸다면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만이 바로 이걸 알게 된다고. 그럼 봐요. 2번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굳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3번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굳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 토지가 처음에 표준지로 선정됐다. 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준지 공시가를 계산해냈는데 또 개별 공시가를 공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굳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는 주택에 그대로 적용돼요.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딱 명시되어 있다고. 그럼 이 논리가 그대로 주택에 적용된다고. 주택에. 그럼 이제 표준주택 가격도 공시하고 개별주택 가격도 공시하는데, 그럼 개별주택 가격 공시를 한번 가볼까요? 개별주택 가격 공시 한번 가봅시다. 요 개별주택 가격 효력. 개별주택 가격은 세금이야, 세금. 무조건 개별 나오면 세금이라고. 그러면 2번 봐요. 국가, 지자체 등이 기관이 과세, 세금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게 기준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나와요. 그럼 이 주택이 세금을 안 낸다면 굳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된다는 거야. 없다. 그래서 2번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되지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주택이 표준주택이야. 그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놨다고. 근데 굳이 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게 된 거라고. 그래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표준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을 뭘로 본다?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그다음에 여기 하나 빠진 게 이제 3번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0이 정하는 주택. 이거는 중요성이 없죠. 정하는 주택은 굳이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대통령령까지 잘 물어보잖아요. 법률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뭐라 하셔야 되냐면 토지하고 주택이 흘러가는 모습이 똑같구나.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똑같구나. 뭐 하든지 똑같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요. 우리 토지로 가서 이제 이거 잘 나오는 거. 이거 이제 잘 나온단 말이에요.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고 분할합병 등. 그 분할합병 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 할 때 개별 공시가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야. 개별 공시가이든 표준주 공시가이든 개별 주택 가격이든 공동주택 가격이든 전부 다 원칙적으로 1월 1일이 기준이라고. 그런데 분할합병 등이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령 이렇게 한다고. 대통령령. 그 분할합병 등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면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에다 정한단 말이에요. 대통령령에다가. 그럼 볼래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했다 나왔어요. 그 분할합병 등 나오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날을 기준하여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가 된다. 근데 이제 대통령령을 가면 이렇게 나와. 분할합병 등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했다. 그러면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다, 7월 1일이다. 7월 1일이 된다는 거야.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출제했어요. 여기까지만. 법만. 여기 대통령령을 출제하지 않았다고. 그럼 혹시라도 여기 날짜가 없이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요. 분할합병 등이 나왔어요. 분할합병 등이. 그러면 대통령령이라고 해야 돼. 7월 1일 하면 안 되고 날짜가 나오면 분할합병 등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 뭐라 한다. 7월 1일. 이해됩니까?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 기준 위에 분할합병이 발생했다. 날짜 안 나왔죠?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대통령령. 근데 이 대통령령 자리에다 7월 1일 넣어버리면 틀린 점이 되는 거야. 근데 분할합병 등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했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 7월 1일이 된다고. 7월 1일이. 자, 이 논리는 그대로 주택에도 적용돼요. 자, 주택 가볼까요? 주택 얘기 나왔네요. 공시 기준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나왔어요.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 공시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언제입니까? 1월 1일이야. 1월 1일인데 근데 분할합병 등이 발생했다 나오면 어느 날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하여 개별 공시가를 여기 잘못됐다고요. 개별 공시가 아니라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해야 돼. 개별주택 가격이니까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결정 공시가 된다. 그러면 토지든 주택이든 분할합병 등이 발생했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대통령령. 그럼 날짜가 나오면 분할합병 등이 날짜가 나오면 그러면 6월 1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6월 1일을. 아직까지 날짜 안 나왔고 그냥 분할합병 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할합병 등이 나오면서 날짜가 안 나와. 그럼 뭐라고 한다고? 대통령령이라고 한다. 토지하고 건물이 똑같게 적용된다는 거. 자, 이제 공동주택을 한번 가볼까요? 공동주택. 여러분들 공동주택에서 나오면 그러면 첫 번째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을 선정한다, 선정하지 않는다. 선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하는 목적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 공시하는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려면 뭘 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거야? 공동주택. 이거 봐봐요. 자, 단독주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한대.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그럼 뭘 기준으로 세금 부과합니까? 뭘 기준으로? 세금 부과할 때 단독주택에서 세금 부과할 때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합니까? 개별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고.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합니다. 세금 부과. 그럼 공동주택에 세금 부과하려면 뭘 기준으로 합니까? 공동주택 가격이지.
공동주택은 그냥 공동주택 가격밖에 없으니까 공동주택 가격이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에 있어서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OX? 주택은 단독주택 아니면 공동주택이겠죠. 그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지고 세금 부과하고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가지고 세금 부과하고. 되셨죠? 공부거리 아니에요. 공부거리 아닌데 다른 학원도 보면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아니 뭐가 힘들까 이거? 단독주택에 세금 뭐 개별주택, 공동주택 뭐 공동주택. 근데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 하거든. 뭐지 그런다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뭐지 그러지. 그러니까 요 과세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표준 나오죠. 표준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가 있고 표준지 공시가가 있고 표준주택 가격이 있다고. 표준주택 그 표준 나왔잖아 앞에가. 그 표준 나오면 뒤에 과세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 그러니까 표준 뒤에 세금 나오면 틀린 말이야. 표준 뒤에 세금이 나오면 틀린 말이야.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 역으로. 그럼 표준 아니면 뒤에 세금 나올 거 아닙니까? 표준 아니면. 그러잖아요. 표준 뒤에 세금 나오면 틀린 말이다. 그럼 표준 아닌 것은 세금 나올 거 아니야. 개별 세금 표준 아니잖아요. 공동 세금 아니잖아요. 아니 표준 아니잖아요. 여기 공동 표준 아니잖아요. 그럼 세금 나오겠지. 표준 뒤에 세금 나오면 틀린 말이야. 그럼 표준 아닌 것은 뒤에 세금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복잡할 거 없이. 자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주택가격, 토지가격 공시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마지막 점검하고 자 개발론으로 갑시다. 이거 아니고 자 보자고요. 표준지 공시가 공시할 때 무엇을 공시할 것인가? 표준주택 가격 공시할 때 무엇을 공시하는가? 여기 표준지 공시가 가격 공시할 때 무엇을 공시하는가? 공시사항이 나온다고. 그 공시사항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외웁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 공시사항을 쭉 한번 읽어보고 외우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주택 가격. 요즘은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이 물어본다고요. 그럼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을 볼 거예요. 그럼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은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의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형상, 용도, 구조, 연면적, 사용 승인일, 임시사용 승인을 포함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면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등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 한번 외워보십시오. 요거 외운 것은 공부를 잘못한 거야. 다른 거 돼야 된다고. 요거 외우지 말고 요거 외운 게 아니라 요 밑에 거, 요 네 가지는 공시하지 않는다는 거. 특히 앞에 두 개. 건축 허가이라고 내용 요소는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축 허가이라고 내용 요소는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공시 사항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시하지 않는 것 두 가지 기억한다는 거.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개발론으로 갈 거예요. 자, 책은 다시 이제 앞으로 가요. 필기노트는 98쪽으로 개발론으로 갑시다. 개발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 개발 방식인데 이제 개발 방식 하기 전에 개발의 개념 필요 없어요. 뭐 크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개발의 개념이 이렇게요.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토지만 있으면 개발되는 게 아니죠. 부동산 개발한다. 그러면 토지에다가 사람이 노동, 그다음에 자본이 투입돼요. 그럼 결국은 토지, 노동, 자본 3대 생산 요소가 결합해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거야. 공간. 그럼 인간이 필요한 주거 공간, 아파트 만들고 백화점은 쇼핑 공간 만들고 이걸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게 개념이에요. 그건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예전에 나왔었죠. 그게 학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시공은 개발에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법이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 법은 외울 필요 없어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영어 정의에 부동산 개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이란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하냐면 건축, 형질 변경, 대수선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만 그래. 다만 시공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공은 개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된다고.
부동산 개발은 시공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부동산 개발은 시공을 포함한다. 그럼 OX? X. 시공은 제한다. 자, 여기 주체는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여기 보자고요. 부동산 개발 과정. 오퍼드란 사람이 부동산 학조 중에서 오퍼드란 사람이 있는데 그 오퍼드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과정을 얘기한다고. 요거 공부 방법은 순서대로 암기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있는 거 순서대로 암기하는 거. 요거 하나고, 그다음에 AB적 타당성 분석과 그냥 타당성 분석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만. 그럼 이제 아이디어 단계. 내가 강동구에 백화점 하나 내야 되겠다, 개발해야 되겠다. 그거 아이디어 단계. 아이디어 낸 거야. 그럼 아이디어는 바로 백화점 만든 게 아니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해야지.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예비적 타당성 분석했습니다. 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이제 딱 한 글씨만 기억하면 돼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세부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수익성을 따지는. 타당성 분석한다면 수익성을 따지는 거야.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계략적 수익성을 따진다. 계략적. 그럼 예비적 타당성 분석했는데 거기서 수익성이 있다. 대충 해봤는 수익성이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어디다 할 것인가? 땅. 부지 모색 및 확보. 그 부지까지 모색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타당성 분석한다. 그걸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은 전혀 다른 말이야. 그러면 타당성 분석했는데 오케이 사인 났어. 됐다, 이거는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돈 빌려 가야지. 은행으로 돈, 금융. 그 다음에 건설해야지. 그 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요 7개 단계를 오퍼드라는 사람이 부동산 개발 과정이라 한 거야. 그럼 요 순서대로 기억하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이 어떻게 다른가만 점검하시면 돼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계략적. 예상 수익과 지출을 계략적으로. 요 말.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세부적으로. 부동산학은 모두 다 법경기로 이루어진다. 법경기로. 그러면 여기 타당성 분석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이 중에서 결국은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죠. 돈이 되는가 그걸 따져야 되죠. 그러면 이 세 개의 타당성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 이렇게. 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법률적 타당성. 여기 롯데월드인가 롯데타운과 제2타워 있죠? 그거 원래 법적으로 타당성 없었는데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거 잠깐 이렇게 해서 비행기, 성남 비행장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용도를 바꾸고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 나와서 그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혼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때는 타당성 없었습니다. 타당성 없는데 바꾼 거지.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했는 거 어쨌든 또 하여튼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따진 거야. 내가 가진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거든요. 법적으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 그게 법률적 타당성이야. 그러면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거는 우리 투자론에서 배웠다고요. 투자론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마다 다르다. 그래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 각과 을이 투자의 타당성 여부가 다르다. 투자 여부가 다르다. 그거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 갑시다. 그러면서 이거 봤다고. 여러분 기억이 없죠? 전혀 없어요. 투자의 타당성 분석하면서 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 논리가 개발론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갑시다 해서 봤어. 근데 여러분 기억이 없죠?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그러니까 몇 번 들어도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실제로 그래요. 이제 이게 5, 6월 지나고 7, 8달 지나죠? 들었다. 확실히 들었다. 근데 지랄 문제는 안 풀린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분명히 제가 이거 2번에 걸쳐서 여러분 했습니다. 가서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없다는 게 별로. 타당성 결과가 동일하여도 개발업자마다 개발 여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개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론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개발론 공부하고 있는데 별것도 없어요. 개발론에서 요거 시공 개발이 아니다. 요거 하나 하고 요거 이제 암기하는 거. 아예부터 근것만 이렇게 암기하는 거. 그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이야, 계략적이냐? 계략적.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세부적, 법경기. 그다음에 타당성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개발 여부는 개발업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 끝이야. 끝. 더 이상 없다고.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했다는 위험인데 위험을 공부하기 전에요. 부동산 투자가 있어요. 이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 개발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개발은 투자에 포함돼요. 개발은 투자에 포함된다고. 그럼 투자에서 나온 말 개발에서도 다 나와요. 부동산 투자에 위험이 있거든. 위험. 그럼 개발에 따른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혹시 투자 위험을 기억나는가? 제가 해볼게요. 투자 위험, 사업상 위험, 그 다음에는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 인프레 위험이 있거든. 그 중에서 금융적 위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원리금 상환하지 못하는 거, 금융적 위험. 그 다음에 원하는 시기에 팔지 못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현금화 가능성이 낮아서 시장가치, 현금화 할 때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유동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투자론에서 포트폴리오에서 피할 수 있다 비체계적, 피할 수 없다 체계적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이 이제 이 하면 바로 나오는데, 개발에 따른 위험이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다고. 그럼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시행사가, 시공사가, 개발업자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이 지문이 개발에서 위험에서 투자에서 나왔거든. 투자의 타당성 분석은 개발업자, 투자자마다 다르다. 그럼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발하고 투자하고 같은 거고 개발이 투자에 포함된다. 그럼 투자에 나온 말은 그대로 개발에 나온다. 투자론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순형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수법 나오죠? 개발론에서 다 나오는 거야. 개발론에서도. 개발에서도 투명가, 수익성지수, 내부수는 다 나온다고. 자, 그럼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내가 구입해서 여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만든다. 그럼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개발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분석한다고. 그럼 순형가법을 할 수도 있고 수익성지수법을 할 수도 있고 내부수익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 논리가. 자, 그럼 이제 논리가 똑같다는 거 배웠고, 이제 투자에서 위험이 있듯이 개발에 따른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드란 사람이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위험이 뭔데? 불확실성.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성이지. 불확실. 그게 위험이라고 그래. 위험, 불확실성. 근데 이 불확실성, 위험은 개발업자가 통제 가능한 거, 컨트롤 가능한 게 있고 통제 불가능한 게 있다는 거야. 여기 이제 두 번 나오죠.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게 있다. OX? O. 그럼 통제 불가능한 게 뭐냐? 국가가 하는 일은 통제 불가능하다. 국가가 하는 일은 내가 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 인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신청했는데 국가에서 이걸 허가 인가를 지연하고 있다. 행정사항이 변화해서 예전에는 30일 이내에 다 인가 허가 해주게 되는데, 근데 행정사항이 바뀌면서 요즘은 30일이나 60일 이내에 해주면 된다. 이렇게 바뀐다면 그럼 나는 60일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행정의 변화로 사업 인허가 등이 지연됐다. 그러면 통제 불가능하다고. 국가가 하는 일은 통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나는 청와대를 저렇게 개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방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그게 이제 인허가 지연이고, 그다음에 매장 문화재가 출토돼. 부동산 개발은 전부 다 땅을 파헤치잖아요. 이렇게 파헤치잖아요. 그럼 파헤치다 보니까 매장 문화재 나왔다. 그럼 통제 불가능하지. 이러한 위험을 오퍼드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야.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그래서 법에 시비 걸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법에 시비 걸지 말아라. 징역 간다. 예? 법 시비.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해야지. 자, 여기 법적 위험이 나왔습니다. 그 법적 위험이 뭐 이렇게 바로 하면 안 되고 생각해봐요. 위험은 불확실성, 변화 가능성. 불확실성이 뭐예요? 변동 가능성이잖아요. 변동 가능성. 여러분이 10월 29일 날 결혼 점수 70점, 민법 점수 70점 딱 나온다, 확정됐다.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불안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불확실성이야. 그게 위험이라고. 변화 가능성이죠. 변화 가능성. 변화 가능성. 모의고사에서 35점 맞았다. 결혼. 그런데 10월 29일 날 75점 맞출 수도 있고 그 반대 날 수도 있고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변화 가능성. 그 법적 위험은 법률적 사항의 변화 가능성. 그 법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게 법적 위험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제 위험이란 말을 생각 않고 하면 법적 위험은 뭐 저저저 막 외우게 된다고. 외울 필요 없잖아요. 법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바뀐다고. 그게 법적 위험이야. 법률적 사항의 변동에 따른 위험, 불확실성.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잖아요. 법적 위험이 내가
토지를 사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살 때는 중심 상업적이었어. 토지 살 때는. 그래서 토지 사서 내 소유권 나한테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려고 인허가 신청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용도지역이 바뀐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그럴 수는 없지. 중심 상업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바뀔 수 없지만 극단적인 경우가 그런 경우를 법적 위험이라 한다면 법적 위험. 그 법률적 사항은 바뀌잖아요. 소득세법이 바뀌어서 내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위험이죠. 불확실성이고 법률적 사항의 변동에 따른 위험. 근데 법은 사법, 공법 나눈다는 거야. 그 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법적 위험이 가장 작은 게 무슨 과목 같아요? 중개사 시험 과목이죠. 1차, 2차 다 있잖아요. 요 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법적 위험이 가장 작은 거 뭐 같아요? 민법이지. 민법. 학교론처럼 느껴져요. 민법이라고. 민법은 거의 안 바뀌어요. 민법이 자주 바뀌는 나라는 그 나라는 불안정한 나라예요. 후진국이나 그렇게 하지 선진국이 되면 민법이 잘 안 바뀌어요. 민법이 바뀌려면 계속 공청회도 하고 몇 년의 기간을 두고 바뀐다고. 거기 성년이 20세에서 18세로 낮추잖아요. 그거 몇 년 동안 거의 한 20, 30년 동안 낮추다 해가지고 낮춘 거라고. 민법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학개론도 잘 바뀌어요. 학개론도 아까 우리 금방 했던 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지금 이 앞전 개발 전에 했던 거, 그게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거거든.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 바뀌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감정 평가하는 규칙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법 바뀌거든요. 이거 바뀐다고 이런 거. 민법은 거의 안 바뀌어. 근데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세법하고 공법. 세법과 공법은 한 해에도 똑같은 내용이 두 번씩 바뀌어. 그러니까 세법과 공법이 법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거라고. 그게 법적 위험이야. 내일은 세법인가요? 내 세법? 그건 세법을 오시면 법적 위험 오셨다 그러면 되지. 공법 선생님한테 오면 법적 위험 또 왔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세법과 공법이 바뀌잖아요. 그게 법적 위험이야. 법적 위험. 세법 선생님 법적 위험 온, 공법 선생님 법적 위험 투 이렇게. 그러니까 법적 위험은 법률적 상의 변동인데 법은 사법, 공법 있죠. 이 공법 위험이 세법 선생님 세법 바뀌는 거. 세법도 공법이니까. 부동산 공법 바뀌는 거. 그게 법적 위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공법적 위험은 토지용 규제 등 지역주구제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것을 공법적 위험을 하고, 사법적 위험은 민법 선생님께서 말하는 거. 소유권 관계 이게 혹시 변동이 있다 그러면 사법적 위험. 그 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법적 위험을 완전히 없앤다 이런 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 위험을 완전히 없앤다 이런 말 없다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지. 그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구입하는 거.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구입하는 거. 최근 10년이 아니야. 최근 5년, 6년 동안에 3번 나와. 똑같은 질문. 작년에도 이거 나왔고. 이제 법적 위험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뭘까? 시장이에요. 시장 위험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시간이 50분 됐으니까 쉬었다 할 겁니다. 쉬었다가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